후쌤의 거꾸로 한국사 시즌 2 그 21번째 시간입니다. 조선 후기 서민 문화의 전개와 영향, 서민 의식이 성장하고 서민 문화가 발달하다. 서민 의식의 성장은 배워야 성장을 하겠죠. 조선 후기에 농업 생산력이 늘어나고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서민들의 경제력, 사회적 지위가 향상됩니다. 뭔가 좀 여유가 있어진 서민들이 이제 양반의 전유물이었던 문화생활에 나서는 거죠. 먹고 살기 급급해서 문화적인 여유를 누리지 못하던 서민들이 이제 문화의 주도 세력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양반 중심의 문예 활동과 문화의 폭이 서민까지 확산되었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더 양념을 치는 게 바로 서당 교육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여유가 있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당신들의 문화생활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교육이죠. 그때 당시 조선 후기 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여유가 있어진 서민들은 이제 자기 자식들을 서당에 보내기 시작하죠. 학교에 보내고 싶어도 초등교육기관이 서당에 보내고 싶어도 선생님이 없으면 불가능하겠죠. 근데 조선 후기에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양반층의 계층 문화로 몰락한 양반인 잔반. 이 사람들이 할 줄 아는 게 뭡니까? 생계를 위해서 뭔가 돈벌이를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하기 쉬웠던 게 서당을 여는 거죠. 한편 이렇게 서당이 열리고 학교가 만들어지고 여유 있어진 백성들이 자기 자녀들을 서당에 보내기 시작하면서 이제 배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알게 되니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서민들의 의식 수준이 향상됩니다. 이로써 서민들은 문화의 주체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자기들이 직접 문화의 작품을 창작하고 즐기는 거죠. 이제 주인공은 더 이상 양반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리는 그림, 그들이 써내려가는 소설, 그들이 즐겨 읽는 소설의 주인공은 서민들이어야 되겠죠. 자신들이 작품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림에서는 어떻습니까? 소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즐기는 오락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들이 서민들 중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피지배층인 서민들 입장에서는 현실 세계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겠죠. 양반의 위선과 비리를 폭로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존중받고 싶고 평등해지고 싶다라는 의식을 담게 되겠죠. 인간 존중과 평등 의식이 담깁니다. 민중들은 자신의 현실과 사회의 부조리를 인식하고 이걸 문화활동을 통해 공유하려고 하는 거죠. 현재의 모습에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왔을 때 촛불 문화제, 격렬한 구호만을 외치는 게 아니죠. 자신들의 방식으로 그것들을 노래로, 그림으로 또는 퍼포먼스로 표현해가지 않습니까? 그 장르를 하나하나 빠른 시간 빨리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소설. 양반들이 읽는다면 한문 소설 읽겠죠. 하지만 서민들은 한문을 읽을 수 없습니다. 서민들의 글자는 한글이죠. 그렇다면 서민들이 문화의 주인공이 됐다면 소설도 한글로 쓰여야 읽힐 것입니다. 현실 사회의 모순과 양반의 부조리를 비판하고 서민들의 솔직한 감정과 남녀 간의 애정 표현을 담습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죠. 평등의식이 담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 사회,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 존재하는 양반 중심 계급사회의 모순과 비리를 풍자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작품 허균의 그렇죠. 홍길동전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하지 못하는 홍길동. 서울 차별과 그리고 이제 홍길동이 활빈당을 만들어서 탐관오리들을 혼내주죠. 탐관오리의 폐해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춘향이 퇴기의 딸로 태어나 사또의 아들과 사랑을 나누죠. 신분간의 차별을 극복한 남녀의 사랑을 표현한 춘향전. 심청전, 별주부전, 장화홍련전 등이 이제 이 시대의 대표적인 한글 소설로 인기를 끌습니다. 시조,
오원율시, 칠원율시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묘사하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사설 시조가 많이 만들어지죠. 서민들의 갖고 있는 생각, 사회적 불만 이런 부분도 잘 드러날 것입니다. 이 시기의 풍속화, 김홍도가 그렸던 서당도가 보이네요. 그리고 봉산 탈춤 모습도 보이는데 판소리와 탈춤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판소리, 소리꾼, 광대가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창과 사설로 엮어가죠. 감정 표현이 직접적이고 솔직합니다. 소리꾼은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느리거나 줄여갑니다. 그래서 판소리, 춘향전도 여러 본이 있죠. 내려오는 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관중은 추임새로 함께 어울립니다. 탈춤, 초록하트를 해놨네요. 향촌에서 마을 구세 일부로 공연되던 것이 탈춤이었습니다. 산대놀이라고 해서, 산대라는 것은 무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외에 만들어진 무대인데 이 산대에서 놀던 산대놀이가 민중오락으로 정착된 게 탈춤입니다. 민중의 오락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탈춤의 초록하트를 표시해 봤습니다. 춤과 노래, 사설, 스토리, 이야기로 스토리텔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시나 포구 등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혼자 공연할 수는 없겠죠. 그런 곳에서 산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공연을 펼치는 겁니다. 상품 화폐 경제 발달에 힘입어 서민의식 성장에 기여했다. 판소리와 탈춤 이건 다 마찬가지고요. 예술에서의 새로운 경향 봅시다. 한문학 작품이 안 만들어진 건 아니겠죠. 양반들은 여전히 한문학 작품을 만듭니다. 하지만 주제가 달라지죠. 양반층의 위선을 폭로하는 내용으로 바뀌는 겁니다. 중상학파, 북학파인 박지원, 양반전, 허생전, 호질 등의 한문 소설을 씁니다. 위선적인 양반들을 비판하는 거죠. 정약용, 삼정의 문란을 폭로하는 한시를 창작합니다. 양반들은 양반들대로 이 시대를 비판한다는 거죠. 중인들, 시사라고 하니까 뭔가 하실 텐데요. 시를 쓰는 조직이라는 뜻입니다. 시사를 조직해서 자신들끼리 시도 짓고 이걸 시집으로 발간도 했다는 거고요. 중인들은 중인층대로 자기 나름의 문화를 향유했다. 그림, 조선 전기의 그림은 상상의 나라를 펼치죠. 형이상학적인 그림이 많았고 중국의 산수를 상상해서 그리는 게 많았습니다. 아니면 선비들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표현한 거였죠. 하지만 조선 후기에는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산천을 사실 그대로 표현하죠. 진짜 경치를 표현하는 산수화를 그립니다.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진경산수입니다. 진경산수화를 그리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정선입니다. 금강산의 모습을 그대로 그린 금강전도, 인왕산의 모습을 그린 인왕제색도. 풍속화, 백성들의 생활 모습을 생동감 있게 백성들을 주인공으로 표현합니다.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이 있죠. 김홍도, 단원 김홍도와 해원 신윤복. 김홍도는 서민의 일상생활을 간결하고 정감 있게 표현해서 널리 알려졌고요. 신윤복은 그 중에서도 도해지, 도시의 양반들의 모습, 부녀자들의 모습을 많이 담아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무명화가가 해, 달, 나무, 동물, 물고기 등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표현하는 민중의 그림, 민중의 부탁을 받고 그리는 걸 테니까 그 민중의 소원이 담겨 있겠죠. 장수하고 싶다, 부귀를 누리고 싶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들의 생활 공간을 장식하는 민중의 그림, 민화. 그 이외에도 서양식의 원근법을 적용했던 강세황이라든가 그 다음에 강렬한 필치와 채색 사용으로 유명했던 장승업. 이 사람 호가 오원입니다. 그래서 단원 김홍도, 해원 신윤복, 오원 장승업 이 세 사람을
삼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건축에서는 좀 희한한 모습이 나옵니다. 양반, 분홍층, 상공업계층의 지원 아래 큰 사원, 불교 건축물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성리학의 나라에서 웬 불교 건축물이냐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사원 건축물에 초록 하트를 표시해 봤습니다. 아니, 분명히 불교는 천대받고 무시당했을 텐데 왜 불교 건축물이 만들어지는 걸까요? 그 이외에도 왕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 대규모 건축물이 만들어지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바로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을 옮기면서 자신의 정치적 근거지를 만들기 위해서 쌓았던 수원 화성이 있죠. 이 수원 화성이 대표적인 정치적인 이유로 만들어진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사원 건축물이 많이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김제 금산사의 미륵전, 법주사 팔상전 등이 있습니다. 교과서에 다 있는 사진이니까요.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18세기에도 여전히 사원 건축물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쌍계사, 계암사, 성남사. 이건 무조건 막 외운다라기보다는 왜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될까요? 조선 후기에 향촌에서 세력을 얻은 신흥 분홍층이 됐든 신양이 됐든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을 좀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것에 기부를 해서 돈을 내서 만드는 거죠. 중국의 글씨, 공예, 음악, 중국의 서법을 모방하는 차원에서 벗어나서 조선 후기에는 이제 중국 걸 따라하지 않고 내 거, 우리 거, 스탠다드하던 그 한석봉의 글씨체가 아니라 이제 우리만의 글씨체. 김정희가 독자적으로 추사체를 창안했죠. 또 이광사라고 하는 분은 동국진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추사체보다는 동국진체가 더 멋져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백자는 여전히 인기가 많습니다만 이제 그 하얀 바탕에 푸른 안료를 써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청화백자도 유행을 하게 됩니다. 좀 더 멋진 그림이 되는 거죠. 서민들은 주로 옹기, 질그릇을 많이 사용했고요. 음악은 향유층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즐기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발전을 해갔다. 양반들은 주로 가곡이나 시조, 서민들은 민요가 유행했습니다. 요 밑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사진들 몇 가지 올려놨는데요. 이건 뭡니까? 인왕 제색도, 인왕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건 신윤복의 그림입니다. 양반과 배 위에서 이제 양반이 좀 논일고 있는 그림. 그 다음에 지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1학기 때, 2학기도 해보셨군요. 타이포그래픽 있죠? 문자도라고 하는 겁니다. 글자와 그림을 결합시키는 거. 충효, 이렇게 자신들의 마음을 담는 거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건 지금 책을 병풍처럼 만들어 놓은 책가도라고 하는 건데요. 정조 때, 조선 후기에 특히 유행을 했습니다. 정조가 원체 책을 좋아하는 분이어서 그랬나 봐요. 이건 청나라에서 유행하던 거였는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뒤에 이렇게 병풍 안에 자신들이 읽고 싶었던 책이라든가 갖고 있는 좀 값어치 있는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해서 이런 걸 좀 과시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의 민화 제일 많이 그려진 게 까치와 호랑이 이런 거고요. 청화백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법주사 팔상전, 김정희가 그렸던 세한도도 보이네요. 이것이 추사체. 이거 선생님이 아까 설명드렸던 분이죠. 이광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썼다는 동국진체 모습도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